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여야의 자유한국당 패싱이 본격화되자 다급해진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 요구안을 불쑥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주면 자기들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주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마지막 꼼수인 것 같은데 이게 통하겠어요? 응? 명분이 없으니 이것저것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갖다 붙이고 참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한편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예고대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 국회 소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사실 지난 주말에 가장 핫했던 뉴스는 뭐니 해도 축구가 아니었을까. U20 월드컵 결승 경기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진행이 되면서 아주 주말 내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피파에서 주관하는 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는 거,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선수인 불과 18살에 불과한 이강인 선수가 MVP인 이 골든볼 수상까지 하게 됐다는 건 진짜 참 축구를 잘 모르는 축구의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조차도 굉장히 뿌듯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소식이더라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더 그러셨을 듯한데 오늘 또 서울광장에서 환영 행사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 축구 경기를 약 한 달간 또 지켜보면서 모처럼 또 스트레스를 풀고 한껏 또 이 축구에 몰입해서 한껏 또 흔히 소위 말하는 이 국뽕 한 사발이라고 하는데 한껏 또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즐거움에 빠져드셨던 이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선수들 모두 이렇게 근데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정말 갈수록 더 두각을 드러내면서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BTS도 그렇고 이번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참 국민들을 뿌듯하게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들을 참 많이 전해주는데 이제 정말 정치인들만 잘하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이 국격이 한껏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그죠? 정치인들만 정말 정신을 차리면 정말 그걸로 이제 완벽한 그것만으로 완벽한 국가가 된다고 하기에는 좀 우습지만 어찌됐건 이 수준을 좀 한껏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이 마지막 흠이 정치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훌륭한 정치인 분들도 많으시지만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 또 깝깝한 거죠. 지난 주말에도 역시나 어제 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국민 호소문. 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나? 뭐라냐면요.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며 이렇게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자신들의 국회 복귀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내건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냐. 소득주도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냐.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거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지금과 같은 밑빠진 독에 물 부는 추경 안 된다.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추경을 해야 한다. 라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부디 진정 어린 결단을 내려달라. 이 원내대표의 진심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이분의 말만 들어보면 마치 우리 정부 여당이 엄청나게 잘못된 추경을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온몸을 내던지며 막고 있는 것 같은 막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요? 이걸 갑자기? 그렇게 잘못된 추경이고 그게 그렇게 문제였으면 애저녁부터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시던가. 아니 여태까지는 분명 그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선거법 등요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그걸 해야만 자한당이 국회 정상화를 들어가겠다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겠다고, 이 무조건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철회, 사과 및 철회가 이 국회 정상화의 이 선제 조건, 필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그거 없으면 추경 심사 안 해주겠다고 계속해서 뭐 그러던 그 패스트트랙 얘기는 뭐 은근슬쩍 대충 넘기고요. 패스트트랙 얘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뭐 철회를 해야만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빼놓고요. 갑자기 추경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제청문회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다른 조건을 또 꺼내들어서 또 새로운 억지를 쓰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 그리고 추경에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부 여당이 뭐 완벽한 추경을 뭐 하거나 이렇게 못했을 수 있죠. 만약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추경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결산 특위 안에서 추경을 심사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라고 절차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추경 심사를 하는 거고, 지금 다른 여야 정당들이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추경 심사하자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니 정부가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데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따져보자.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따져보는 게 그게 바로 추경 심사하는 자리예요. 그 추경 심사하는 자리에 나오면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청와대 나와라, 나랑 얘기하자,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응? 아니 뻔히 있는 절차들은 다 무시하고 있는 절차대로 안 하고 경제청문회를 갑자기 하자는. 청문회는 보통요 이게 도저히 이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없는 구조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너무나도 높을 때, 뭐 이건 뭐 국회에서건 수사기관이건 뭐 제대로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무슨 심사하는 절차면 다 있는 거고 모든 정당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못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그냥 이건 뭐겠어요? 청문회를 한답시고 정부 관료들도 앉혀놓고 자기가 버럭버럭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자기들이 강한 대여 정당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대정부 투쟁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그러면서 또 시간을 은근슬쩍 끌어보겠다. 이런 속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아니 추경심사 만약에 안 되면, 아니 추경심사 거기 안에서도 이야기가 안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 경제 관련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글쎄 여태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작정 청문회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지적도 해주고 계시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때 추경을 무슨 28조 뭐 이렇게 시겠대요. 17조 뭐 이렇게. 그때 그 어마어마한 추경 주도했던 게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이잖아요. 그때 추경 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추경 많았습니다. 그때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경제청문회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추경도 막 그냥 몰아붙이고 마음대로 휘둘러 놓고 고작 지금 6조 얼마 추경하는 것 두고도 잘못된 추경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 시급한 예산들 다 가로막고 있으니 대체 어느 국민들이 그들의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가요.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마감 시한, 저번에도 이 패스트트랙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너네 의견 내놔라 하는데 계속 들은 척도 않고 밖으로만 돌다가 마감 시한 돼서야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더 끌겠다 이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지금 이제 너네 이날까지 16일까지 의견들을 안 내놓으면, 국회에 돌아오겠다고 안 하면 그냥 우리끼리 자유한국당 빼놓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급격히 초조함에, 그러니까 그냥 다급하게 갖다 붙인 게 바로 이 경제 청문회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정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국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상태로 만약에 그냥 기한까지 지나게 되면 아무것도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여야 다른 정당들이 자유한국당 빼놓고 가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요걸로 이제 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려서 일종의 자유한국당 패싱을 막기 위한 막판 전략으로 이런 이야기를, 대국민 호소문을 내세웠더라,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격렬하게 반발하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이거 안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안 하면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거랑은 별도의 협상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청문회를 대신 열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며 요걸 발판 삼아서 자연스럽게 국회에 복귀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일단 지금 더 이상 버티기도 되게 애매하고 계속해서 욕 들으니까요. 들어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명분이 지금 없잖아요. 들어갈 명분이. 그렇다고 빈손으로 복귀하면 또 지지자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면이 안 서고, 이러니까 이제 아예 좀 불가능할 것 같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좀 밀어두고 경제청문회로 이렇게 새로운 딜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에 다른 정당들이 뭐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급해서, 그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는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그동안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고,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더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고 단독 국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당청이 모두 못 받겠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단독 소집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낼지 바른미래당이 단독 소집 요구서를 내면 응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소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죠.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오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오늘로써 비정상화된 국회를 매듭지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4월부터 2개월 반 동안 이렇게 국회가 공전된 적 없다. 국회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어겨놓고 그걸 핑계로 국회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의총에서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자한당 사이에서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요, 오늘 이제는 국민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단독 국회 소집을 거듭 시사했다고 하네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한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는 국회 정상화를 발목 잡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오늘 오후 2시까지 바른미래당 의총 전까지 자한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최소 정족수인 75명, 75명 뿐 아니라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분들과 함께 의지를 가지고 일단 국회를 개회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길에 협상을 할 것이다. 2달 넘게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는 것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모두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아요.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역시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들 앞에 책임있게 나서서 6월 임시회를 소집하자라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옳습니다. 100번 옳고요. 이거 뭐 일 안 하겠다고 100번 그냥 계속해서 밖으로만 나돌다가 지금 뭐 다른 의원들이라도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발목 잡고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연봉으로 1억 4천 뭐 1억 5천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 챙기신다고 하는데 벌써 2달 반 동안 일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것도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아니 국회를 여는 것에 대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단 말인지 아니 일하는 직장인이 일을 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혈세로 연봉 받아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열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회의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걸 두고 내가 일을 그럼 할 테니까 너네가 이걸 해달라. 아니면 또 이걸 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조건만 계속해서 내걸고 있는 이 무노동의 국회의원들 더는 지켜봐줄 수 없고 지켜봐줄 여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장 국회 소집해서 그 높은 연봉 받으시는 만큼 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쪼록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좀 내보내드렸으면 좋겠네. 자유인으로 내버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럼 다음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또 들어온 소식이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이분.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진짜 이거 정말 파격적인 인사인데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상기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지검장은 뭐 우리 애청자분들이야 모두가 아시겠지만 최동욱 총장 때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서 일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맞서다가 좌천이 됐던 분이죠. 이후에 와신 상담을 하시다가 윤 지검장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팀장을 맡아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을 받았었고요. 그때도.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를 주로 진두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돈독히 얻었죠. 그리고 윤 지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장으로 이번에 정말 임명이 되게 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되게 된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파격의 파격 인사인 셈입니다. 고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과제를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윤석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 하나평에 올랐을 때부터 여기저기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기대 반 우려 반 많았습니다.
뭐 워낙 우리 국민들에게는 강직한 검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기대가 굉장히 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참 뭐랄까요, 이 고인물인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검찰 조직 안에서 지나치게 파격적인 이 인사기 때문에 과연 검찰 내의 개혁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또 검찰 같은 조직에서 이게 우리가 겪어봤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죠? 검찰 조직 안에서 내부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개혁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오히려 청와대가 이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지검장을 열심히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윤 지검장이 사법연수원 23기시래요. 면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19기 뭐 이보다 지금 한참 아래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진짜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기수들 있잖아요. 윤 지검장보다 높은 기수인데 지금 여전히 검찰 조직이 남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 19기부터 한 22기까지가 우르르 아마 옷을 벗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 이제 사표 던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뭐 예전부터 들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검찰 또 내부가 굉장히 좀 소란스럽게 좀 휘청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또 한편으로는 그죠? 어떻게 보면 19기에서 22기 사이에 어떻게 보면 꼬장꼬장한 고인물들이 한꺼번에 자체적으로 좀 정화되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들기도 하고요. 거기서 막 내 후배가 내 위에 앉는 거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면 빨리빨리 나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자체 정화의 기회까지 과연 또 가지게 될지. 아무튼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 소식, 아주 핫한 뉴스로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적으로 오늘 굉장히 또 시끄럽겠네요. 사표 던질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SNS나 또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홍콩 시위 소식 혹시 얘기들 많이 들으셨나요? 지금 친중파 홍콩 정부가 추진한 이 범죄인 인도 조례에 반대하면서 홍콩인 700여만 명 중에서 7분의 1인 무려 100만 명이 시위에 나서면서 국제사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뜨거운 홍콩 시민들의 시위 때문에 결국은 홍콩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입법 보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온 홍콩 행정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15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법 보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당국이 여론 앞에 한 발 물러선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홍콩 시민들은 검은 옷을 입고 법안의 그냥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또 람 행정장관의 사임 그리고 강경 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다시 거리를 가득 메우셨다고 하네요. 지금 홍콩 시민들의 이 같은 저항은 원래 이번만이 아니고 사실 2014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에 홍콩인들은 행정장관 직선제가 중국 정부가 승인한 후보들만의 선거로 변질된 데 항의를 하면서 79일간의 우산혁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5년에 중국 당국에 비판한 책들을 중국 당국을 비판한 책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로 홍콩 서점 주인 5명이 갑자기 중국으로 끌려가 구금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라도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범죄인 인도조약
이 인도 조례 입법이 강행되자 홍콩인들은 이번이 홍콩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제2의 우산혁명을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홍콩 안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사회나 뭐 이런 시민들이 얼마든지 중국의 뭐랄까요 시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얼마든지 강제로 구금되고 중국으로 송환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인 인도 조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반중국 세력들을 입을 틀어막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인 거죠. 근데 진짜 이 홍콩 시위를 보신 분들, 장면들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뭐랄까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시위 장면들 같은 것들이. 우리가 또 우리 또 촛불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촛불혁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4.19, 5.18, 6월 항쟁 하며 그 숱한 민주화 투쟁으로 이 나라가 발전해온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무더위 속에서 최루탄, 고무탄 등 이 경찰 폭력이 난무한 이런 그 상황에서 그거에 맞서서 또 싸우고 있는 이 홍콩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5.18, 6월 항쟁, 촛불혁명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홍콩 시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특히 홍콩 시민들이 지난 14일에 시위 현장에서 촛불을 밝힌 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영상,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홍콩 시위에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뭔가 너무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때 그 14일에 있었던 홍콩 엄마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 시민이 노래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2017년에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부른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는 오래 전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혁명 이후에 제가 중국어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산혁명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기타와 함께 중국어로 부르다가 이후에는 한국어로 원곡을 아예 부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스럽기도 하고 정말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의장은 우리는 한국 시민들이 쟁취하고 투쟁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희생과 관련한 영화를 보며 한국 시민의 용감함을 알게 됐고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이 촛불혁명 그리고 수많은 그 시민혁명들이, 민주화 혁명들이 이렇게 주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삼 좀 감동스럽기도 했고요. 또 이 부정한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힘은 결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또 한 번 느끼기도 했고요. 모쪼록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이 폭압을 이겨내고 제2의 우산혁명을 꼭 승리시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